정말 반갑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본 친구를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는 한 살이고 저는 예술회가 들어갔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김준식 쌤을 멀리서 봐도 너무 키가 크니까 다 보이는 친구였어요. 근데 사회계열로 같이 입학했고, 저는 사회학과를 갔고, 우리 김준식 쌤은 법학과를 갔고, 그때부터 인연이 헤아리 본게 45년이 그죠? 81년에 만났으니까. 그래 늘 보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강연할 때 들어보면 아십니까? 키가 크고 키만 큰 게 아니고 그 세월 많은 인연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깊은 친구가 있나, 이렇게 넓고 속 깊은 친구가 있나, 끝도 없이 누구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막 그렇게 지내왔더랬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어느 자리에서 막 모였다 하면 이제 자기 교육감 얘기가 나오고, 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 교육감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 끝에 정말로 우리 김준식 선생님이 그런 뜻을 한번 품어준다면, 정말 우리 김준식 선생님이 그런 꿈을 한번 꾸준다면 나 발벗고 나서서 한번 도와줄래, 이런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그 빛과 앞으로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근데 제가 진주에 같이 살면서도 퇴직을 하고 그냥 또 대전에 가서 지금 한 4년 살다 보니까 말만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안절부절 하고 있었습니다. 말만 해놓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경남 전역을 돌면서 북독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지켜만 보다가 늘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뭐 언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돼가고 해오니까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법학 박사예요. 미학 박사예요. 철학 미학.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적 전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런 분이 새로운 또 경남 교육을 새롭게 좀 희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뿐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길을 걸어주면 얼마나 고맙겠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정말 어줍지 않게 제 마음의 고향인 텃밭에 양산 서창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지역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감히 제 친구 기다리 김준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 다 빠졌죠. 집에 갈 때 됐습니다. 소개를 너무 오래 하니까. 본래 이게 그 소개를 하는 것이 포장이잖아요. 원래 이 진공 포장된 과자가 먹을 게 없어. 공기 빼면 요만밖에 안 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보통 북토크를 하면 토크잖아요. 대담자가 있어야 돼. 대담자가 없습니다. 나 혼자 이야기를 떠들어라 이 말인데 뭐 떠들겠습니다. 원래 교사들이 떠드는 데는 좀 소질이 있잖아요. 소개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들이 참 말이 많구나. 말 좀 줄여야 된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주특기가 뭐냐면 말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필요한 말, 필요 없는 말, 제가 들으면서 야, 얼마나 사람들 지겠겠나. 본인은 막 열에 넘쳐 사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유 지겨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여러분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썼다는 것이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왜냐면 비슷하니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와, 책을 썼어. 왜 책 쓰기 어려우냐? 이거 요즘 우리나라 출판하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비 출판, 그 다음에 기획 출판 2가지가 있습니다. 자비 출판은 지가 돈 내는 거예요. 얼마나 낼 수 있습니다. 기획 출판은 좀 어려워요. 왜? 출판사에서 책을 이걸 내주겠다. 저는 사실 뭐 자본도 없고 선생이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책 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거든요. 누군가 책을 내주겠다 해서 책 낼 만큼 되겠습니까? 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책도 쓰고 저런 책도 썼습니다.
사실 책을 쓰다 보면 그 분야를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죠. 책을 쓰는데 재미없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책을 쓰면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일기를 쓰거나 글자를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잖아요. 그죠? 책을 쓰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책을 쓰다 보면 전문가처럼 행세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책을 쓰면서 교육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선생을 하다 보면 여기 교사 출신도 계시고 뭐 또 교사 아니신 분도 가끔 있지만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죠. 교사로서 처음으로 학교를 가보면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저거 학교를 왜 저렇게 놨을까? 또는 이 진입로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아니면은, 이쪽으로 돌아가면 될 일을 왜 여기 굳이 이쪽으로.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누구나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 2달만 있으면 싹 잊어버립니다. 3달 있으면 너무 편해. 한 달, 한 1년쯤 지나면은 그게 익숙해져.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를 불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불만을 누적해서 기록하고 그걸 논리화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좋은 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문제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의식. 1년만 유지해도 학교를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3년 유지하면 굉장히 유능한 교사가 됩니다. 5년에서 10년 유지하면 그분은 교사로서 굉장한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20년 유지하면 어떤 방면에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균질화됩니다.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별 생각이 없어요. 나중 되면은 우리 학교가 제일 편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5년, 공립교사들은 5년마다 이동을 하죠. 5년마다 이동을 해보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자립 계시는 선생님들은 평생을 그 학교에 계시죠. 그래서 불편함이 몸에 배서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걸 고치자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불만이 돼요. 저 선생님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아. 그럼 불만 문제밖에 안 돼요. 불만 문자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고 논리화가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 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그게 문제의식이 돼서 그 상황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변혁 운동의 핵심은 문제의식입니다. 왜 독재를 하는지, 왜 군부 독재가 있는지, 그게 익숙해지면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군부 독재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 많습니다. 60년대. 우리 참 편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왜? 우리 몰랐으니까. 알게 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저 사람 군인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네. 그렇게 넘어가면 또 그렇게 한 세월 지내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뭔가 조직화되고 논리화되면 내가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구나. 뭔가를 나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혁운동에 참가하고 드디어 우리 사회를 바꿔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처음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주 시퍼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단에 서셔서 이 문제를 이뤄내겠다고 하셨지만 1년, 2년, 3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문제의식을 잃어버리실 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이 거의 없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30년 이상, 제가 7, 8년 교직에 있었는데 문제의식을 잃어버리고 나오기 싫어서 이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학교 자체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졸업 시즌이고 입학 시즌이죠? 좀 있으면 졸업 시즌. 졸업식 어떻게 합니까? 어제 내가 진주고등학교 졸업식을 동영상으로 봐서 우리 아이가 촬영해요. 어떻게 합니까?
외부 인사 이야기하고 학교장 이야기하고 그 사이 아이들은 뭐합니까? 다 앉아 있습니다. 또 상 줍니다. 상 주고 그게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오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상 안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큰 학교는. 준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 받는 아들이 학교에 있을 때 30명도 채 안 돼요. 20몇 명쯤 됩니다. 나머지 200명 정도는 그냥 앉아있으면 견디는 거죠. 휴대폰 하면서 견디고 잡담하면서 견딥니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해 보면 그 졸업식은 얼마나 필요 없는 행사입니까? 그래서 졸업식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들려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외부인들이 추가 안 들려요. 왜? 아이들은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졸업식을 졸업식답게.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가령 먼저 상하고 그런 것들은 교실에서 주자. 아이들 졸업식을 졸업장을 다 개별로 하나씩 주고 교장 선생님이 악수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교무부장을 할 때 본양고등학교에서 그걸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했습니다. 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현재 우리의 졸업식 모습입니다. 입학식은 어떻습니까? 입학식은 모아놓고 가운데 앉혀놓고 그렇죠? 선배 이쪽에 앉혀놓고 인사를 시키고 합니다. 그거 한다고 인사합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죠. 입학식은 환영의 느낌만 있으면 돼요. 심지어 입학식 때 뭐 합니까? 교장 선생님 입학식 때 입학허가 해보신 적 있죠? 입학허가 있죠? 있습니까? 우리 안 합니다. 입학허가? 예.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도 입학허가를 합니다. 교장이 입학허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법에도 없는 겁니다. 법 규정이 없어요. 감히 자기가 입학허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다 들어와야 돼. 심지어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대학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감히 자기가 뭐라고 입학을 허가한다? 안 되죠. 근데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업무 분장은 어떻습니까? 매년 똑같은 업무가 매년 똑같이 나눠집니다. 근데 그 업무에 매년 똑같은 업무가 더해집니다. 올해는 아마 항마통 때문에 더 많은 업무들이 아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올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교사들이 문제의식이 없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법조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조직화돼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때문에 법이 시행이 보류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의 근본적인 구조는 바로 법입니다. 법.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매일 학교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법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교육법, 교육기본법,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그 다음에 각종 시행령, 그 다음에 도의 조례, 교육감 규칙, 심지어 대통령령, 수백 개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자유롭죠. 왜? 이게 법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교실에서 수업할 때 교육과정을 따라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 교육과정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최근에 뭐 시행된 고교학점제. 아마 교장 선생님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멀찌감치 있는 일입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 현장에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그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는 다 하고. 큰 학교는 그나마 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 학교는 과목이 그나마 있으니까 교사를 부를 수 있고 나머지 작은 학교는 2-3명 나오면 과목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인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제가 교장 4년 하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학생생활기록부를 썼습니다. 제가 8월에 퇴직했으니까 제가 뭐 학생생활기록부를 썼다고요. 그거 모릅니다, 교장들은. 왜 모르냐? 지가 안 쓰니까. 본인이 써봐야 압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오네. 슬퍼서. 본인이 써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써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2학년 담임을 교장에서 교사로 돌아와서 2학년 담임을 하면서 우리 2학년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도와줍니다. 심지어 AI 연수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학은 바보예요. 왜 바보냐? AI가 써준 학생생활기록부를 보고 대학을 선발합니다. 적어도 AI를 동원합니다. 놀랍게도. AI가 AI를 읽어요. 아이들이 입학 지원하면 학생생활기록부를 AI에 읽힙니다. AI가 판단합니다. 적합. 그 기록은 누가 했어? AI가 했거든요. 저끼리 한번 짜고치는 모습도 없고요. 이 학교 현장의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AI를 가지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써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제가 나왔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힌트도 줍니다. 아유, AI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 그 단어는 빼. 왜? 그럼 AI가 쓴 것처럼 보여. 그 연수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는 우리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갑니다. 최근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문제가 기록이 되면 대학을 또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제한하면 할수록 법은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뭔가 더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대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 폭력이 많아서 법을 제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폭력이 학교에 줄어들었습니까? 통계를 보면 해마다 15%씩 늘어납니다. 법이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법이 생겨서 더 많아졌어. 뭐죠? 왜 그럴까요? 압력이 생기면 여러분들 혹시 뭐 중고등학교 배웠죠? 보일의 법칙이는 배웠죠? 압력이 증가하면 다른 거 빠져나옵니다.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은 사실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학도들이 하는 말이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법에 의한 지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수중학교에 교장을 할 때 우리 학교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을 검토해서 조사 공문은 반송합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어디로? 원대로. 전화해서 장학사님, 요거 장학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저희들은 조사할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교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한 몇백 건쯤 됩니다. 교장, 그러면 그 장학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양반아, 내가 안 했다 누구나 할 거 아니야. 누구나 할 거 아니야. 우리 못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막말을 하면 과장이 전화합니다. 과장이 전화하면 과장님 우리 보내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안 보냅니다. 다음에는. 안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해마다 하는 통계니까. 해마다 그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3월 되면은 통계 많이 내려오죠? 조사 많이 내려옵니다. 조사.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부서는 병렬 접속이 안 됩니다. 자, 우리보다 더 통계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어딜까요? 국정원이에요. 놀랍게도 국정원이 우리보다 훨씬 통계를 많이 지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국정원에 통계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탈북자, 외국인 다 조사됩니다. 왜? 국정원에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교육부에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교육부의 장사들은 밑으로 보냅니다. 어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사.
교사들은 수업 중에 아들 야 탈북 아니면 뭐 너 그런 아들 잘 이야기 안 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자기 신분을 잘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실제로 우리 반에 2학년 담임하면서 우리 반에 탈북자 한 명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동사무로 역으로 해서 동사무소 알려주더라고. 그러다가 야 이거 웃기는 아니야. 교육청에서 행정자측으로 공문 한 통만 띄우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왜 교사한테 하라지? 그게 문제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그 지점이.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꼼꼼히 적어놨다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공문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다. 여러분은 다 아마 요즘 교사들은 다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설득하고 안 되면 교감 선생님 전결을 해서 보내도 됩니다. 그게 현재의 공문 유통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문은 상명 하달만 있지 위로 올라가는 공문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보고만 올라가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 문제의식을 좀 가지자 제발. 사태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사태는 흘러가지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또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은 우리의 아까도 이야기한 그 학교의 의례의식 정말 필요 없는 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진 대피 운동, 그 다음에 뭐 대피 훈련, 그 다음에 화재 훈련. 그래 나갔다는 다 타죽거나 다 지진에 못 쳐죽습니다. 한 번도 형식적으로, 한 번도 정말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게 맹물입니다. 제가 중학교 있을 때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소방훈련을 하라 그래서 우리 학교에 소방차를 불러서 작은 학교니까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소방차를 불러서 운동장에 불을 놔서 아들한테 소화기로 불 끄는 훈련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소화기를 들고도 불을 못 끕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불 나면 불 못 꺼요. 99%는 못 겁니다. 왜? 무섭거든. 화염이 나오면 그 앞에 가서 소화기를 들이대고 불 못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소방훈련하면서 한 번도 소화기를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중학교 아들 다 시켜봤습니다. 왜? 소화기 10통만 하면 되거든. 무능합니다. 무서워서. 근데 그게 훈련이라면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고 느껴야 돼. 아, 불이 무섭구나. 그럼 불 안 냅니다. 지금 촌에 계시는 노인들 중에서 담뱃불로 산불 내는 분들, 그분들 불 무서움을 보고 느낍니다. 불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불을 안 냅니다. 조심하고. 우리는 다행히 뭐 지진이 덜 나니까 그것도 안 하죠.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고 그 형식에 치우친 것이 뭐냐면 관행처럼 굳어져서 몇십 년을 끌어왔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끌어왔다. 쭉.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바꿔야 돼. 우리가 그래서 뭐 행복학교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교육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건데 그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는 세세한 것을 바꾸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와 같느냐면은 우리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옷을 완전히 집어 벗어 던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내피를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해보려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그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 놓았는데 민주화 공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죠. 근데 아무도 민주에 대해서 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얘들아 민주가 뭐다 공화가 뭐다 정확히 수업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없느냐? 교사들이 모르기도 하지만 교사들이 그걸 이야기할 만큼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나오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거 1조야 1항이야 외워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럼 민주와 공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여기 안 가면 뭐 총살이야, 여기 안 가면 벌금 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자유의지로 오신 거죠. 가는 것도 자유의지입니다. 사실 이게 민주의 범위입니다. 근데 그게 공화가 걸쳐져 있어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갓집이 충남입니다. 충남을 가려면 전주를 거쳐야 돼요. 전주에 가면 개방형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도서관인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 책도 읽어줄 수 있고, 작은 소리로.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가다가 좀 쉬어가자. 그래서 도서관에 책도 좀 보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 젊은, 이때 젊다는 건 한 40대 초반의 엄마가 아이를 둘이 데려와서 동화를 읽어줍니다. 너무 솜씨가 좋아요. 우리 들으면서 좋았어. 야, 정말 목소리도 좋고 너무 동화 구현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지죠. 약간 이제 좀 시끄럽죠.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낼 줄 알았어. 얘들아 끝 하니까 막내 아이가 엄마 다시 읽어줘. 두 번째 책을 이제 꺼내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벌써 좀 옹성성하죠. 저도 저거 고마하지. 저거 동화책 여기서 다 읽어주려나. 집에 가지. 근데 두 번째 꺼내들어서 얘들아 들어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 계시는 어떤 저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아기 엄마 우리 여기 다 있는데 집에 가서 하시 뭐 이렇게 말을 흐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제 아이한테 동화책도 못 읽어줍니까? 우리가 그 반응이 놀랐어요. 엄마? 저 여자가로? 근데 또 저쪽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러게 나오니까 아우 집에 가서 읽고 집에 가서 하니까 아이고 말하시는 분이라 집에 가시죠. 한판 떨릴 생각이. 그럼 사람들이 조용히 하니까 아무 뭐 없다는 듯이 같은 톤으로 읽어주시더라고. 야, 배짱도 있다. 두 권 다 읽으셨어요. 아이가 또 읽어달라고. 또 꺼내들어. 책 또 펴. 재밌지? 하면서, 그 이제 이쪽에 있는 분이 일어서서, 아유, 뭐, 혼자 살고 다니고, 뭐, 이제 저는 경상도 시원하니까 그분은 전라도 계시는 전라도 사투리를 막 하시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어. 근데 그분은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교양머리도 없는 것들 말이야. 동화책도 못 듣는. 그렇게 하고 나와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화 공화입니다.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민주적인 자유가 있어요. 맞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니까. 근데 공화는 뭐냐면은 절제에서 옵니다. 절제. 쉽게 말해서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딴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 그 사람은 공화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공화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주가 최고의 가치인 시대예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 1조에 해도 민주가 먼저 나옵니다.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공화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왜 XX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새끼한테 책 읽어주는데 네가 뭔 잔소리야 라고 나옵니다. 학교는 공화의 절제 그것이 유지돼야 됩니다. 자, 교실에서 아이들 청소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귀찮으니까. 교실에 청소 안 하는 아이들한테 야, 너 왜 청소 안 해? 그럼 뭐합니까? 벌청소, 제재가 가집니다. 아이들은 청소하면서도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교실을 깨끗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 가득하게 청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청소를 못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분명히 민주적 정신과 공화적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공화의 정신을 뺏었을까? 그러니까 가들은 절제 안 하죠. 아무데나 침 뱉고 아무데나. 제가 2학년 교실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가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게 얘들아, 이게 음료수 흘리지 마.
교실 바닥에 음료 설명 어찌 됩니까? 시커멓게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 신발을 신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2학년 담임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얘들아, 너가 있는 장소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 교실 바닥에 검은색 좀 주고. 선생님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물유지로 밟아서 지워지니까 금방 지워지거든. 지워지네? 다 지웠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교실 청소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했는데 그걸 하나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신경 안 썼을까요? 시켜서 하니까.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민주적 질서는 머릿속에 있지만 공화의 질서는 없다는 거죠. 왜 없느냐? 우리는 초중고 시절에 공화의 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특히 학교 다니기 전에 집에서 아이들에게 공화의 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얘야,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야, 이까지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얘야, 이걸 하면은 남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의 부모들은 귀찮으니까 하지마! 아니면은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성패는 가정교육에 달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 와서조차도 우리는 교사들이 공화나 민주의 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야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인 것이라서 여러분들 학교 계셔보셔 아시지만 정말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미세한 것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미세한 것들이 모이면 거대한 것이 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한 몇 년 전부터는 아이들한테 청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를 안 시키면 옆반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반은 어쩌라고 뭐 청소를 안 시키고 아들 난리를 치고. 처음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잘 제가 청소하면 되거든요. 5분도 안 걸려. 한 10분 정도 청소, 아들 다 나와 청소하면 오히려 제가 더 깨끗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 한 10월쯤 되면은, 한 봄 지나고 여름 지나면은 제가 뭐 아침에 청소 걸레 닦으면 뭐 다리는 일이 들어줍니다. 가끔. 제가 닦으면, 왔나? 뭐 이런 식이죠. 뭐 의자도 좀 들어주고. 여름 막 지나가면은,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나옵니다. 한 가을쯤 되면은 반장이, 선생님 제가 할게요. 공부해. 그래서 한 11월쯤 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버립니다. 침 안 뱉습니다. 음료 안 흘립니다. 왜? 적어도 인간이니까 아침에 늙은 내가 와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게 뭐냐? 벌써 공화 질서. 머릿속에 절제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거 버리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몸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가정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교육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성장한 아이들은 다른 반에 가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1학년 담임을 하고 2학년 담임을 안 하면 그 아이들은 딴 교실에 가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딴 아이들에게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집니다. 물이 더러워지기는 사실 쉬운데 깨끗해지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곧 맑아집니다. 그게 공화의 절수입니다. 공화를 하니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천천히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육하는 본래 목적이죠. 공부를 잘하는 거, 뭐 똑똑한 거,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 보잖아요. 대한민국 상층부의 나들이 공부를 못해서 저리 됐습니까? 다들 우리보다 훨씬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가서 똑똑한 친구들 만나보면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 똑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인생 마지막에 보면 항상 좋지 못합니다. 왜? 똑똑한 길은 한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층부에 있는 권력적인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지가 모든 것을 다 지고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타인을
침해하고 타인의 범위를 뺏어옵니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딴 사람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생각할 때, 아, 그 선생님 훌륭하다, 그 선생님 그보다 제일 먼저 생각할 공정했다를 기억합니다. 아, 그 선생님 참 공정했다.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공정하셨다. 그 공정의 핵심이 바로 공헌입니다. 절제하는 것. 내가 나의 애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편견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아이들은 그런 걸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야 되고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선생님도 그래야 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그래야 되고 도교육청 교육감도 그래야 되고 교육부 장관도 그래야 되고 교장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봐주죠. 조금씩 봐줍니다. 조금씩. 그게 민주의 질서를 더 강조하는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뭐 이민족이 들어와서 아닙니다. 공화의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로마가 말기로 가면서 절제가 사라집니다. 로마군이 가장 강력한 군대에 있을 때는 로마군 안에서 절제가 살아있었는데 로마가 절제가 사라지고 황제도 절제가 사라지고 귀족들도 절제가 사라지면서 로마 망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절제가 사라지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조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아젠다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니까 물론 제 삶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적인 삶을, 불행한 삶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까지 사회였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보듬어 주고 그 보듬어 주는 시작점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듬어야 되고 그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사회도 그만큼 좋아질 거고 그 좋아진 사회가 다시 역으로 학교를 좋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마지막 몇 년은 정말 자괴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졸업시키면 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고등학교에는 저 혼자만 수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 담임 교사를 교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지침의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선생님 빨리 집에 보내줘요 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생생합니다. 선생님 뭐 이야기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친 날 시간표를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괴롭힐 때가 많다는 거죠. 좋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그래서 교육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평준화도 없고 평이함도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육 그 빛나는 이름에 참 밑바닥에 남는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스탠다드. 아유 기분 좋아. 아유 나빠. 아유 좋아.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이 먼저일까요? 나쁜 것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였을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항상 나쁜 것이 선행합니다. 놀랍게도. 항상 악이 선행합니다. 아주 우리가 옛날 고대 쪽에 우리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안 좋으니까 그걸 막을 장치를 개발했죠. 번개나 비는 악이고 이거는 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노자 도덕경을 보면 전부 악이 기초입니다. 악. 불선이 기초예요. 학교 사회는 선한 사회가 되는데 그 선한 사회의 기초는 불선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좋지 못한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학교 안에 있는 문제의식과 이 기준은 통하는 말입니다.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기준이 무너지면 문제의식도 사라집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 문제의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커피 너무 좋다. 다음에 안 좋은 커피 마시면 이 좋은 커피의 기억이 나죠. 근데 그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안 좋은 커피 때문입니다. 야, 이 집 밥집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좋다고 느끼냐면 언젠가 좋지 못한 밥집을 봤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좋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과 불선 중에 저는 불선이 항상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사회, 교육사회 또는 우리 학교 전체,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항상 그 불선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 불선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뭐든지 물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압니다.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든지. 교육이 나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겁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상큼하게 웃고 있네요. 저런 분이 제일 싫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선거에 나가면서 교육 공약을 발표합니다. 교육 공약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말 이것이 교사를 위한 건가 또는 학생을 위한 건가 아니면 학부모를 위한 우리 교육 주체를 위한 그런 내용인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현재 경남교육이 제일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남교육에서 교육 사주체, 교육 주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진보적인 학자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해보면 그게 문제라는 걸 다 고교학점제 해보시죠. 문제점이 있죠. 그 아주 작은 문제가 경남교육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의 누적이 경남교육이거든요. 경남교육이 어째 하나의 덩어리로 구설처럼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것들의 누적인데 선생님이 느꼈었던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처럼 다른 제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면 그걸 하나씩 고치는 것이 경남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정상화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개선시키는 겁니다. 답이 됐습니까? 다른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미진하면 다르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방금 물어보신 질문은 바둑에 빵 때림하고 같습니다. 대충 물어본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남에서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교육 문제에서 차이가 생기잖아요. 제가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는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4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은 더 많고 교육부 장관령 말이죠. 교육부 장관령 그중에 또 더 많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운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적해서 그것을 다시 역으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는 거죠. 교사들은 불만은 있는데 개선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불만 많아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말씀하십시오. 아직 이제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면 어떻게 하는 아니요. 시범학교 이미 많이 시행했거든요. 제가 있었던 진유고등학교는 3년째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첫 대상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선생님들이 잘 아시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2023년 9월에 진주고등학교로 교사로 발령에 갔어요. 그때 이미 하고 있었어요. 제가 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 제가 쓴 적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반 제가 들어간 수업에 34명이 앉아 있었는데 다 잤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제 얼굴 보지도 않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 처음 왔다.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얘들이 뭐냐면, 선생님도 자요. 그때 그 과목 이름이 뭐냐면은 한국사회 이해였어요. 저는 열심히 교재, 예. 열심히 교재 연구를 해서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다 자더라고. 제가 그 전날까지 교장이었고 그날 교사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얘들이 저보고 이렇게 선생님도 자요. 딴 선생님 자냐는 게 딴 선생님은 휴대폰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그 한국사 기를 듣는 아이들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과생들이에요. 이과생들. 얘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사회를 끝으로 그런 것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고3이잖아. 얘들은 수능 치는데 그 시험 과목 안 나와요. 얘들은 그 시험 과목 이수하면 대학에 가는데 약간의 보탬이 돼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이들인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수업하자고 하면은 수업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워서 10명만이라도 수업하자. 그래서 한 반년은 열심히 수업했어요. 저도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 이듬해 한국사회에 폐강하자, 없애자. 제가 폐강했어요. 그 이듬해는 자는 아이들 꼴보기서 폐강했는데 또 다른 과목이 생겼어요. 그 과목은 앞에 한국사회보다 더해. 3월달부터 자. 그래서 미안하다, 얘들아 일나라. 선생님, 우리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수능 안 쳐요. 그럼 고교학점제를 만들면 수능을 없애든지. 수능을 없애려면 고교학점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교육부에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 교육부에 전해져 봤자 고칠 수 없어요. 왜? 법으로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법은 누가 고칩니까? 국회의원. 그래, 국회의원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건 전혀 아닐 것이고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럼 교사의 목소리가 정치 현장에 전달될 수 있고 정치적 발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정치, 막혀있기 때문에 거의 다 연결되는 교사가 거예요.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기본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그 생각을 좀 말씀. 정치 기본권은 우리가 생명, 숨쉬는 호흡과 같은데 그걸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아놓고 약간 우리를 그냥 반쯤 가사 상태로 만드는 거죠. 사실 정치 기본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정치 기본권을 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마 자유로울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근데 현재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실은 헌법은 보장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보장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막고 있냐면은 공무원에 관한 공무원을 제한하는 법이 막고 있어요. 공무원.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막고 있다. 근데 그것도 많이 고치려고 한다고 우리 정교조 위원장하고 교청 누군가 위원장하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할게 우리 고칠게 그리고 약속했다고 얼마 전에 농성을 풀었어요. 근데 우리 핵심이나 본질을 따져봅시다. 왜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그룹 중에서 대한민국 집단 중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있는 집단이 교사입니다. 유일합니다. 그 어떤 집단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충원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40몇만 교사들이 다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다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두려우니까 망한 거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도 계속 완전히 우리 입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완전히 입마개를 떼는 순간 저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정치 권력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조직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문제의식이 되어서 저들에게 전해지면 저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현재 법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무서우니까. 우리를 풀어주는 순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않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네.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서 그런다 이런 설도 있는데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저들이 통제권을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법으로 제한하고 법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언제까지나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언제나 이제 우리 입마개가 벗겨질 거고 우리가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틀림없이 정치 기본권을 가질 겁니다. 정치 기본권을 가지는 순간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 있던 모든 일들은 아마 분명히 크게 고쳐지거나 아니면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지금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아마 최초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완성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다른 질문? 우리 교장선생님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교장선생님처럼, 아유, 우리 교장선생님 오신다. 있습니까? 저 사실 지수중학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자뻑이 좀 심하지만 막 그랬습니다. 제가 지수중 교장할 때 제가 들어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두 가지. 아이들 맞이를 교장선생님이 눈이 오나 밤이 오나 다 한다. 우리는 제가 선생님들 들어와서 자면 와서 가까이 너무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무부장이 교무부장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 좀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점. 두 번째 좋아하는 점은 그리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1교시 책임을 월요일 날 1교시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월요일 날 학교 오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1교시 오면은 선생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쉴 수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걸 열어주니까 제가 오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진짜. 근데 보통 큰 학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제가 그리고 나서 교장을 마치고 23년 9월에 진주고등학교 발령이 나서 제가 아침에 자원에서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내가 아이들 아침맞이 할게. 인성부 내어줘. 인성부 이어주면 내가 아침맞이 할게. 그래, 인성부 들어서 아침맞이를 했는데 제가 아이들 막 어서와 하니까 아이들 왜 저러지? 그때까지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너 뭐 옷이 왜 이래? 이러는데 뭐 이상한 키 큰 애 오지만 어서와. 아침 먹었어. 저 사람 좀 더 피해갑니다. 피해. 한 달을 그러지만 두 달째부터는 적어도 손을 들고 세 달째부터는 친해졌어요. 추워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말라서 좀 춥죠? 저보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이듬해 제가 2학년 담임이 되니까 저보고 왜 교문에 안 나오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이 돼요. 철학 과목을 중학생들에게 강의한다? 보여줬어.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저희들도 고등학교에 보면 교양 철학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 거울 보이고 실제 강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철학 강의를 하실 때 뭐 느낌이랄까 또 왜 중학생들한테도 철학 강의가 필요한데 제가 책에 있는 철학 이야기를 그건 빼먹었는데 잠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철학을 모르면 학교 다니는데 뭐 문제가 있나? 문제 없습니다. 철학은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거라고 우리 다 생각하죠. 근데 철학이 사실 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 수업 중에 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과학선생님은 과학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리선생님은 지리 철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이 별게 아니라 왜 우리가 지리를 공부하고 왜 과학을 공부하고 왜 화학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논리가 철학적인 기초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긁어서 철학으로 묶어 놓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아이들에게 철학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 철학 수업보다는 아이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은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 왜 사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물어봤어요. 너 왜 사니?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으면 저보고 선생님 왜 살아요? 그렇게 묻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사니? 제가 다시 물었더니 저도 뭐 똑같은 이유예요. 너무나 아이들이 똑똑하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또 똑같아요. 아이들은 논리에서 우리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왜?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료를 모아서 처음에 중학교 철학 1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장선생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중학생들은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생들은 필터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철학 수업하면 다 못 알아듣습니다. 왜? 머릿속에 필터가 많거든. 본인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이야기하면 먼저 다른 생각합니다. 철학, 그거 나 좀 아는데 이렇게 필터링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 들으면 받아들이질 않아. 자기 필터링으로 막아. 그러면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장유에선가, 거제에선가 복토크를 할 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철학자 한 명을 알려달라 하더라고. 그게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태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거든요. 밥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밥은 뭐야? 반찬은 뭐야? 그때 다르잖아요. 그때 달라. 시간 따라 다르고 세월 따라 다르고 계절 따라 다른데 그걸 뭐 제일 맛있는 반찬? 그 맛있는 반찬의 기준은 뭡니까? 그 학생이 물어본 것은 철학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 선생님 나 철학을 전혀 몰라요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철학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는 뭐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물을 수는 있죠. 가장 좋아하는 게 위험한 말입니다. 가장이란 말도 위험한 말이고 좋아한다는 말도 어느 정도. 제가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중학생들한테 야 내일부터 빨간 신발 신고 와. 제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월요일 날 너 올 때 다 빨간 신발 신고 와. 일부러 그렇게 제가 교장선생님 우리 집 빨간 아무렇게나 붉은색 뭐든 신고 와. 신고 왔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신발을 벗어서 제가 쫙 진행을 하고 얘들아 이 중에 진짜 빨간색 골라와. 골랐어요. 얘는 얘는 아니야.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근데 신고 온 얘는 자기가 신는 게 빨간색으로 생각해요. 왜? 다른 것보다는 빨갛거든. 그게 기준의 문제예요. 그럼 아들이 기준의 문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렇다. 기준은 다양할 수 있구나. 내 기준만 옳은 게 아니구나. 자기 신발로 그냥 알 수 있잖아. 그게 철학 수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어려운 이야기. 얘들아, 다른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이야기. 마지막 철학 이야기가 실존의 문제인데 실존은 좀 어렵거든 사실. 근데 중학생들이 실존을 모를 것 같아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제가 마지막에 책을 썼지만 중간에도 아이들하고 실존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존은 별게 아니야. 너 오늘 뭐 먹었어? 중학생들이 물으면 백발백중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뭐 먹었어요? 중학생들은 대묻는 게 선수입니다. 절대 바로 이야기 안 합니다. 너 뭐 먹었어? 하면 선생님 뭐 먹었어요? 나 오늘 밥 먹었는데 너 뭐 먹었어? 똑같은 거 먹었어요. 밥 먹었구나. 반찬을 뭐 먹었어? 꼬치 묻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바로 요 지점이 우리 실존이다. 왜? 나한테 꼬치 묻는 나를 느끼는 거야, 네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도리어 심각해집니다. 뭐라고요? 다시 해봐요. 그 시작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해요. 철학 교육은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이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시험을 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험 때문에 우리가 다 수업을 버립니다. 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이들은 철학 수업할 때는 최소한 시험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든 상상할 수 있고. 철학 수업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도를 설명해서 도. 얘들아, 도가 뭐냐?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부채 타고 하늘을 날라요. 다 나옵니다. 도가 길이야, 길. 너가 아는 길 중에 제일 좋은 길 뭐니? 가장 멋진 답이 뭐 나왔을까?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를 아이들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철학 수업은 성공 안 됩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필터링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금방진 이야기인데 이야기하십시오. 교사가 이해하면 가르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교사만 이해하면. 그래서 서양이 아주 뛰어난 그 물리학자들 수업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상대성 원리를 너무너무 쉽게 설명합니다. 왜?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지가 잘 모르니까 어렵게 이해합니다. 알겠어? 모릅니다. 왜?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교사는 아까 우리 예태준 교수님처럼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독서하고 뭐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가장 초보적인 초등학생에게 가장 높은 고난도의 수학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